대한민국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소위 보통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2019년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각종 규탄과 불매운동 등으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 몰아친 경제보복과 외교적 갈등.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민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2명의 지식 전달자가 남도의 동쪽 끝 광양을 찾아갑니다. 대표적인 항일 지식인 매천과 윤동주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시대와 맞물려 더욱 뜻깊은 광양으로의 인문학 여행. 지금 떠나볼까요? 섬진각 끝자락에 있는 광양시 진월면. 과거엔 외적의 침입을 망보는 곳이라고 해서 망댕이라 불렸고, 지금은 망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 망덕포구가 있는데요. 옛사람들이 섬진강을 거슬러서 다압, 구례, 곡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던 이곳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주 많죠. 먼저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망덕포구 인근에 있는 한 마을에서 병졸들을 훈련시키고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곳은 지금까지 선소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양엔 이순신과 관련된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노량해전이 펼쳐진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 사이에 있는 바다에 건설된 이순신 대교입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에는 1545m로 충무공이 태어난 1545년을 기념하는데요. 국내 현수교 중 최대 규모, 세계에선 4위를 자랑하는 웅장한 자태에 하늘과 바다 사이의 평행선, 철로 만든 하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망덕포구 인근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군량미를 쌓아뒀다고 해서 미적도 또는 나비가 춤을 추는 형국이어서 무적도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매년 전어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도 8월 30일부터 3일 동안 고소한 냄새 가득한 전어축제가 열렸죠. 우리 망덕은 지금 남해바다가 시작되고 또 섬진강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역에서 어장이 풍부하게 형성되고 예전부터 특히 전어는 많이 잡힐 뿐더러 또 맛이 좋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전국에 전어축제가 몇 있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광양만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어로 노동요, 전어잡이 소리입니다. 2013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받았죠. 전어잡이의 우두머리인 사공, 힘든 줄을 당기는 사람,
그곳을 보조하는 사람 등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작업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합니다. 광양만 특유의 어업 문화를 보여주는 전어잡이 소리. 이 안에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전어잡이 나가는 소리와 그물 내리는 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또 가래질 소리, 또 만선해갖고 돌아가는 긴 소리, 도북군에 퍼주는 전어 퍼주는 소리가 6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전에 하던 바닷가에서 하던 모습을 지금 후세들한테 저희들이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어잡이 소리는 광양시 진월면 신단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계승 보존되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겪으면서 잠시 명맥이 끊기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금 전어잡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공연 형태로 새롭게 태어나서 배 두 척으로 전어 잡던 모습과 만선의 기쁨 등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주 운수가 좋아서 두 배를 만선을 해오면은 한 배는 선주지 거예요. 한 배를 가지고 12적군이 이제 선원들이 갈라요. 그러니까 한 배는 선주지 거이라. 그 이제 만선을 해온 기쁨으로 이제 흥겹고 이제 술동을 갖다 놓고 이제 그래갖고 연음에 이제 그 했던 곳입니다. 광양 전어축제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가장 인기 있는 건 맨손 전어잡기입니다. 체험은 어린이와 성인부로 나눠서 펼쳐지는데요. 아무런 도구 없이도 척척 잘도 잡네요. 다들 열심히죠? 이 친구 몇 마리 잡았어요? 저요 오늘 8마리 잡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구이해서 먹을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애들이 번호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잡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자기가 잡은 전어는 바로 옆에서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맛있다는 연탄불인데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네요. 부채질을 할수록 점점 더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전어. 이게 바로 가을의 맛이죠. 몇 마리 잡았어요? 8마리요. 8마리? 네. 잡으니까 어때요? 재밌고 실감나요. 신문 보고 축제한다는 거 보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전어잡기 체험소에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잡은 걸 직접 구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 체험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광양 전어는 유독 맛있을까요? 전어는 따뜻한 수온에서 자라면 뼈가 연해지는데요. 광양만 일대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서 수온이 다른 해안보다 빨리 오르고 늦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째 먹었을 때 살의 부드러움과 뼈의 고소함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오고 깨가 서말이라는데 너무 고소하니 올해 처음 먹는 건데 너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이제 망덕포구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전어의 계절이 지나자 언제 그렇게 요란했냐는 듯이 다시금 일상의 풍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적대던 소리가 잦아든 2019년의 겨울. 한 남자가 망덕포구를 찾아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신현재 교수입니다. 이 망덕포구는 포구라 그래서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담해서 너무너무 보기도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그 백두대간의 시작이 되는 그 망덕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곳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하고 동학농민 그 활동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바닷물과 남해의 바닷물과 섬진강이 만나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하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쌀을 운반하는 그런 통로로도 이동된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와 오늘 이 바닷물과 그 강에 만나는 것처럼 제가 바다는 아니고요. 누군가를 지금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지금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촬영 가신대요. 네. 잠시 후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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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 추운 날. 광양에 너무 뭐 좋은 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KTX를 타고 온 김원식 평론가. 광양 망덕폭우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그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일찍 출발하진 않았어요. 2시 반에 이제 출발을 2시 반. 아무도 안 일어날 때. 네,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잠을 못 자도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왔습니다. 네. 역시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김하성 혹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가 망덕포구 아닌가요? 제가 여기 망덕포구. 앞을 그냥 지나간 적은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 보긴 처음이네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좀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 뵙자고 한 거예요. 좋습니다. 아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죠. 충전이 될 것 같네요. 네. 역시 그 박사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여기 쭉 돌아보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곳을 가보실까요? 예, 기대가 됩니다. 두 명의 지식 전달자와 함께 떠나는 광양 기행.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광양 망덕포구 근처에 위치한 정병욱 가옥입니다. 제가 김 박사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집이라. 첫 번째. 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너무 좋아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 시집만 생각하시지 그 시집이 나오게 된 연유나 그 중간에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 집이 이 가옥이 없었으면 윤동주의 시도 없습니다. 몰랐네요. 그죠?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양조장으로 쓰였던 건물이라서 이 건물 자체도 그런 어떤 근대의 그런 흔적을 잘 보존하고 있어요. 정말 옛날 그 예스러운 느낌들이 잘 살아있네요. 그죠? 네. 일제시대의 양조장이었던 이 건물은 1925년에 지어졌는데요. 지금도 망덕포구 앞 그때 그 자리에서 세월을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건 정병욱과 윤동주 시인의 각별한 사연 덕분입니다. 이 집이 없었다면 주옥 같은 윤동주 시인의 시들이 일제의 탄압 아래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엔 윤동주 시인의 시와 유명한 국문학자였던 정병욱의 저서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윤동주와 그 정병욱이 그 연희 전문에서 만나서 선후배 관계로 만나지만 사실은 둘은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시집이 많이 없으시지만 사실은 후배였던 이 정병욱 선생님은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돼서 우리나라 판소리를 다 집대성 하시거든요. 그 정병욱 선생님이 이 정병욱 선생님이세요? 네. 윤동주 시인도 사실 올해 좀 사셨으면 더 좋은 시들 그야말로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후배한테 그 영향이 물려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업적을 또 남기게 돼서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어떻게 다 아세요? 혹시 교수님 전공이 뭔지 전공이, 궁금해요. 예. 네. 혹시 뭐 판소리신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럼 생물화학공학이에요. 생물화학공학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와 윤동주 선생님과 정병 선생님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하여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야, 예, 역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남도에 있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윤동주 시인은 1941년에 시집을 출간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시집을 출간하기 전에 세부의 필사본을 남겼는데요. 한 부를 연희전문학교 후배였던 정병욱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1944년 정병욱 역시 일제징용에 끌려갈 상황에 처해졌고 그는 일본에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윤동주의 원고를 잘 보관해 줄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정병욱의 어머니도 굉장히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원고가 혹시라도 일제의 수색에 발각될까 걱정이 돼 명주 보자기에 겹겹이 싸서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양조장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그 덕분에 윤동주의 육필 원고는 일제의 눈을 피해서 무사히 보관될 수 있었죠.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정병욱은 윤동주의 유고 31편을 묶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첫 시집을 발간합니다. 정병욱 집안의 노력이 없었다면 윤동주의 시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지 못했을 겁니다. 오른쪽 앞에 보면 정병욱 형 앞에 윤동주 형이라고 이렇게 인격이 참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후배인데 저희 나가는데. 제가 대학생 때 몇몇 분들은 저보고 학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존경을 받으셨고. 되게 후배 중에서도 약간 괜찮은 그래요? 친구들한테는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맨정신에 그러고요. 술을 먹으면 야 먹어 뭐 이랬는데 이제 또 정신이 돌아오면 학형 뭐 이러고. 윤동주 선생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그렇죠. 품격 있게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정병욱 선생님의 어머님의 이 지혜로움이 없었다면 원고가 잘 보존돼가지고 이렇게 책으로까지는 못 나왔을 거라서. 그러니까 아들은 사실 어머니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역할은 별로 없어. 아버지는 집에 없어야 돼. 아버님이 섭섭하시겠네요. 거기. 어쨌든 어머니, 아버님 다 그랬는데 어쨌든 특히나 어머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섬진강 끝자락, 양조장의 마룻바닥 아래서 잠자고 있던 윤동주의 시. 자신의 부탁을 금같이 여기고 그 재능을 알아본 친구 덕분에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정병욱 가옥 인근에 조성된 윤동주 12공원입니다. 여기에 광양에서 빛을 본 윤동주의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 박사님 시 좋아하세요? 시는 무척 좋아하죠. 진짜로? 네,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의 시도 좋아하시겠네? 네, 뭐 별에는 밤, 뭐 서시, 교과서에 나오는. 제가 좀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니까. 교과서에서 위주로. 나오는 시만 좋아해요. 와. 좀 문제가 있죠. 누구나 한 구절쯤은 외우고 있을 법한 친숙한 시부터 윤동주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생소한 시들이 크고 작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윤동주의 운명과 비슷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1941년 암호라니까 이 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는데 자기의 죽음, 백골이 자기 뒤에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반대의 감정에 정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비금이라는 게 이게 슬픈 이야기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정화가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삶에 또 희망을 주니까요. 야, 이 또 다른 고향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열심히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야. 또 다른 고향 시를 보니까요. 광양이 또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백두산의 동쪽 북간도에서 태어난 윤동주. 그의 시가 남도의 동쪽 끝 광양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양은 이러한 윤동주와의 인연을 오래도록 새기고 그의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윤동주 시 낭송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이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도 하죠. 대회는 이틀에 걸쳐서 예선과 본선을 치렀습니다. 노을되는 나뭇잎 푸른 산이요. 윤동주 문학의 그 시성을 우리가 더 깊이 또 연구하고 보존하고 알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항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애국, 그 정신을 우리가 더 후대에 계승했으면 좋겠다.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예선엔 300여 명이 참가했고 본선엔 50여 명이 올랐습니다. 본선에선 윤동주의 시 한 편과 창작시 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씩을 낭송했습니다. 척의 척과 물결 소리에 윤동주와 그의 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인 무대는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낭송자들은 시와 함께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는데요. 윤동주 시를 한 10편 정도를 이제 암송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별 해는 밤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음악과 교수 서우석 교수가 쓴 시와 리듬에 따르면 리듬에서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전적이고 훌륭한 작품을 좀 더 새롭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왔고요. 윤동주 시인님은 우리 여고생들에게는 정말 그분이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님이셨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님의 그 어떤 행사가 있다면 저는 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왔고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왔고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한다든지 서울에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계기가 되면 저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입새이는 바람에 괴로워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조국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인지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옥중에서 그거 체념한 소리잖아요.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가 있지 않는 그 나의 피하는 장소. 우리에게는 지금 평범한 이렇게 이러한 장소이지만 피안의 장소잖아요. 바깥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장혜상 김진 본선이 끝나고 바로 시상식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윤동주 문학연구보존회와 광양시는 시인의 순결한 문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호응 속에서 마무리된 전국 윤동주 시 낭송대회. 영예의 대상은 광주에서 온 최도순 씨가 차지했습니다. 일반 시낭송대회는 하루로 끝나는데 여기는 1박 2일로 해서 어제 낭송에 참여하신 분들을 이 광양 시티 투어를 다 하고 함께 합숙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낭송 대회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서 굉장히 그 배려 있게 참여하신 분들을 대해 주셨고 또 특히나 이 광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광양과 인연이 깊은 시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말 4대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매천 황현입니다. 조선왕조 최후의 대표 시인이자 문장가인 그가 이곳 광양시 봉강면 서성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좋네.
여기서 이제 가리키고 계시고 매화꽃도 있고. 아, 광양에 매화가 유명해요. 네. 아, 여기 보니까 벽에 시도 있어요. 예? 그림이 아니고 시네요. 네. 한시. 한시. 연꽃은 고기와 친구 되어 한 연못에서 논일고 버들고 꾀꼬리는 오래전 같은 고향에서 살았네. 자연을 노래했네요. 자연을 노래했네요. 근데 저거 뭐 11살에 쓴 거예요? 아, 황현 선생님이? 야, 11살에 난 뭐 했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하셨어요? 저는 고기와 친구가 된 게 아니고 고기를 쫓아다녔죠. 잡으러. 아, 참 역시 다르시네요. 친구가 돼서 논이셨다니까 참. 정상인데? 제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노는 게 정상이지. 네. 이렇게 해서 그 한시를 쓸 정도면 이건 이제 학자로서 타고난 분이네. 저는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천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한시와 매천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들이 동네 마을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면서 마을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초가집이 한 채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매천 황현 선생의 생가입니다. 아담하니 참 좋네요. 매천은 1905년 을사조약 직후 민영환, 조병세 등 관리들이 잇따라 자결하자 오해시를 지어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국권 회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9월 8일 절명시와 유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생가마당에는 매천이 자결하면서 남긴 절명시 내수가 새겨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 사구 중에서 제일 그래도 한번 뭐 좀 되새기고 싶다 그런 구는 어디쯤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목이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을 안다는 게 당대의 어떤 지식인이잖아요.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이런 걸 다 아는데 나라를 뺏겼어.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절망, 울분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김 박사님도 사실은 저나 마찬가지로 일종의 지식 전달자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지식 전달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자연의 이치나 뭐 책에서 배운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건 그 당시에는 아마 지식인이라는 분들은 뭔가 자기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제대로 좀 하고 있나 이런 또 반성을 또 해보게 되네요. 자결 직전에 매천 선생이 남긴 유언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다운 기계가 느껴집니다. 매천 황현의 생가는 광양시가 2003년에 복원했고 가장 중요한 건물에 매천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황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그의 애국 충절을 기릴 수 있도록 생가 안쪽엔 초상화와 책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황부 삼천지교라고 할 만큼 굉장히 또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열의가 굉장하셨죠. 교육을 잘 시키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의 또 이제 그 뭐라 할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재력이 뒷받침이 되셨죠. 이제 매천황현 선생님께서는 또 거기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세문시에 장원으로 입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타락한 부패한 정치계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낙향을 하시죠. 이제 우리 요 앞에 오시면은 매천황현 스님의 초상화이죠. 초상화. 예, 초상화는 우리 황현 스님께서 자결하시기 1년 전인 1909년도 서울에 있는 그 천연당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매천황현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인 1911년도에 우리 최영신 또 초상화가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탤런트 최시라 있죠. 그 할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그때 할아버지. 예. 그분이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셨는데 우리 집 초상화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수작 1급에 속하는 보물이네요. 작품, 그렇죠. 이야. 보물로 1494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구한말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인 황현의 사진과 초상화는 지난 2007년 나란히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벼슬도 마다한 채 평생토록 초야에 묻혔던 매천이지만 그의 눈은 항상 시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외세 침탈, 사회 모순 등으로 우리 민족사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순환의 시기였습니다. 56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한평생을 온전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눈을 감고 세월을 보내는 방관자로 머무르기보다는 모든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기록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매천야록입니다. 매천야록이 올해 1919년 5월 7일 날 등록문화재 74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책이? 예, 그 이외에도 오화기문이랄지 그리고 여기 절명시 예, 그리고 다른 유품들 해가지고 6건이 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제가 서울에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책이에요. 와, 이거 그래서 다 읽어보실 거예요, 이제? 저는 원래는 한 번 쓱 다 봤는데 벌써 진짜 빠르다. 근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말 잘 요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 굉장히 날카롭게 성찰하는 부분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저술이 가능했는가를 이렇게 현장에서 와 보니까 이유를 정말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가 또 맡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이 집은 언제 그러면 지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1855년이죠. 네, 태어나셨고 이 집은 다시 이제 복원을 한 거군요. 어쨌거나 이 집 터는 맞네요. 네네, 맞죠. 이 집 뒤에 이렇게 지금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이 산 이름이 문덕봉, 문필봉. 또 문필봉이요? 일자봉이라 해가지고 이 산 아래에서는 학자, 문인들이 탄생할 그런 지세라고 합니다. 네, 멀리 서울이랄지 타 지역에서 풍수지휘를 하신다는 분들은 더 오십니다. 예. 정말요? 네네. 이 마을이 굉장히 좋답니다. 우리 매천황현 스님이 사시고 그 다음에 무진기행을 쓰신 김승옥 작가님의 할아버지께서 여기를 집을 사시고 그 작가님도 여기서 사셨다고 합니다. 한국 단편 소설의 백미 정수라고 하는 그 무진기행의 작가가 여기서 사셨어요. 네네. 야, 처음 알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오고 싶네. 저도 책을 쓸 때 방학 때 한번 와야 되는데. 여기 뭐 창작 공간실 없나요? 여기서 집필할 수 없나요? 여기서 한 달간. 매천황현, 김승옥 작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신제 최산도까지 최고의 문인들이 서석마을에서 태어났군요. 문필봉, 인정합니다. 매천황현의 생가 인근은 그의 순국 100주년을 기리면서 조성한 매천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황현 선생의 일대기를 소개한 전시물과 추모비, 사당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매천 부부부터 손자까지 5대의 무덤이 모여있는 매천 일가의 묘역입니다.
묘역 한가운데에 황현의 묘비도 세워져 있죠. 사실은 뭐 예전에 지식인들도 어려웠지만 사실 요즘이라고 해서 또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아, 요즘에도 사실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지난 10년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이게 어떤 지식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 언론 방송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촛불 그런 이제 집회 시위가 있었지 않을까. 너무 한쪽의 얘기 아닌 다른 쪽 이야기는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막아버리게 되면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로서는 진짜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나라를 뺏겼다는 거는 뭐 자기의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회도 뭐 한쪽의 어떤 의견만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을 벗어나는 뭐 자유로운 어떤 언론의 환경이 여전히 보장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김 박사님 몸으로 느끼시고 경험하셨다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마음이 좀 짠하네. 싫어요. 다시는 그 그죠, 그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좋은 세상 와야 돼.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유지해야 되죠. 사실 지금 뭐 토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형의 문제가 아니고 또 황현 선생님이 지금 계신다고 그러면 그런 현상들에도 또 일침을 가시지 않을까. 반성을 하지 않고 그것을 또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친일파 청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황현 선생님 살아계시면 왜 친일파를 청산 안 했느냐 이렇게 준엄하게 또 일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또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학교를 여기다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돈 많이 드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당을 만들고 싶어요. 서당을? 황현의 생가를 지나서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도선 국사마을입니다. 금계가 알을 품고 있는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죠. 이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약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재밌는 사또 약수인데요. 대대로 광양 지역 원님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는 약수라고 합니다. 두 사람도 여기서 목을 축여보는데요. 오, 사또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요? 아니 근데 물 맛이 약간 달짝지근하지 않아요? 네, 약간 달짝지근하고요. 약간 부드럽네요. 그래요? 많이 부드럽네요. 다른 데보다. 그래요? 네, 약간 이게 털을 감아주는 느낌이어서. 맛있죠? 물 맛이. 네. 맛있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기 물통 가지고 와서 물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오, 저기도 차가 잔뜩 네. 있네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받아가시나 봐. 네. 야, 약수는 역시 이런 데 와서 먹어야 제맛인데. 백운산을 마주보고 있는 도선 국사마을은 앞으로 산세가 펼쳐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선이란 이름과 어우러져서 한눈에 봐도 명당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마을로 들어서면 나지막한 돌담길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을 골목길엔 이곳에 전승되는 전설을 형상화한 벽화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와, 이 범상치 않은. 그죠? 집마저 범상치가 않아요? 와, 여기 진짜.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선 국사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이루고 있는 나뭇결 하나하나에서 오랜 세월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벽화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지게 지은 한옥이 또 있어서 네.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친구 집인데 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터가 좋은 자리예요. 여기도 터가 좋은 데다가 네. 그 좋은 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다.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위. 노른자위.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위. 야, 멋지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집 이름이 양우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양우당은 이제 뱃양자. 방향이잖아, 방향. 아, 그 그러니까 뱃양자, 빗강자, 백양자가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뱃양자 그리고 우정우자. 우정우자. 그 친구들이 따뜻한 우정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 여기 있어요. 네. 햇빛처럼 따뜻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꽃이 필 때가 아닌데 벌써 동백꽃이 폈네요. 저 나무에도 예쁘게 피고 우리 해설사님의 얘도 피고. 가슴에도 피고. 야, 너무 아름다운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동백나무가 사실은 다른 데는 아직 이렇게 봉우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땅이 좋은가 봐요. 하하, 네. 정말이네. 그러니까, 정말이야. 따뜻하다 보니까 네. 동백꽃이 먼저 피고 또 저 가슴에도 피어 있고 제 가슴에도 피고 있습니다. 네. 자꾸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개가 자꾸 짖어요. 개, 참 범상치를 않네요. 여긴 개까지도 범상치가 않아요. 저게 아마 차오차오. 차오차오인데 중국산. 원래 이제 저 개가 들어올 때는 저렇게 막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좀 말랐다 할까 했는데 또 이 집에 들어오니까 저렇게 또 풍채가 나네요. 확실히 땅에서 좋은 기운이 오네. 털도 막 윤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땅 기운이 이게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개조차도 오면 인물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걸물이 되네요. 네. 근데 사람인들 오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을 맞은편에 도선국사와 관련된 유명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옥룡사지입니다. 도선국사가 35년 동안 머무르면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치다가 입적했다는 옥룡사의 절터죠. 사철 푸른 동백나무가 심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옥룡사지 부도탑이 먼저 보입니다. 탑은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2002년에 복원한 것이죠. 부도탑터는 순천대 박물관 팀이 옥룡사지를 조사하다가 절터 옆에서 발견했는데요. 1997년 1월 20일부터 4차에 걸쳐서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발굴 당시 승탑의 기단부에서 세로 130cm, 가로 70cm의 석각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이보다 더 작은 석관이 나왔습니다. 석관 안엔 뼈를 잘게 부셔서 모신 유골이 한 구 들어 있었는데요. 이걸 일명 세골장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본법이라 그래서 답이 하는 것이 이제 그 통설이었는데 아니네요. 이게 이제 2차장을 한 거죠. 뼈를 간추려서 간에 넣고 그 간을 이렇게 모셨던 그런 걸로 굉장히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국가사적 400km로 1998년 8월 3일 날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은 곳에 왔어요. 그러네요.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네요. 연구팀에 의하면 고려 중기만 해도 뼈만 씻어서 새로운 그릇에 납골한 후 다시 장사를 지내는 세골장이 더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도탑터에서 발견된 유골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입적 당시 나이와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는 이 유골의 주인이 도선국사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부두탑터에 있는 도선국사비는 옥룡사 선각국사 비문의 목판본을 토대로 복원한 건데요.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천하를 주유하시다가 37세 때 이곳 백계산 이제 옥룡사에 들어오셔서 중창을 하게 됩니다. 조그만 암자가 있었던 것을 중창하고 수백 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개경 많을 때 밑에서 왕건의 아버지 왕룡에게 집에 자양과 2년 후에 기자가 태어나면 이름을 건이라 짓고 또 성년이 되면 즉 15세가 되면 이 책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그 책을 보고 천하의 기운이 자기에게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왕조를 탄생할 걸 알고 용기를 내서 숱한 곡절 끝에 고려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은 도선국사의 그 도력과 성각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훈요 10절을 통해서 도선이 정하지 않는 곳에 함부로 절이나 사탑을 정하지 마라 그랬고 또 그의 스승이 계셨던 이곳 당시 희양현에 빅강자, 불교국가의 가장 큰 글자인 빅강자를 하사해서 광양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가 940년 고려 태조 왕건 2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이라는 지명을 무려 1078년이라고 빅강자 변장자를 1078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0년 이상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서 5손가락에 드는 걸로 1700년. 알고 있습니다. 옥룡사 부도전 주위에도 동백이 빙 둘러서 심어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89호에 지정된 이곳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전국 최대의 동백 서식지인데요. 이 동백을 모두 도선국사가 손수 심었다고 전해지죠. 도선국사가 여기에 동백을 심은 이유는 자신이 주창했던 비보풍수, 즉 이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좀 더 올라가면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입적할 때까지 지낸 사찰 옥룡사의 터가 나옵니다. (1878년에) 화재가 나서 1000년 이상 밝혔던 법등이 꺼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옛 건물이 있었던 주춧돌 몇 개와 축대가 이곳이 절터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도선국사님이 계셨던 곳이고 아까 다녀오셨던 그 도선국사 마을까지 그리고 옆에 우남사까지 다 옥룡사의 가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만 해도 굉장히 넓어요. 7,74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한 2,300평. 논으로 말하면 한 12마지기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꽤 큰 사찰이었죠. 도선국사님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 좋은 그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냥 풍수지리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네, 사실은 이제 도선국사님은 위대한 선승이잖아요. 선승인데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은 어떤 술수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과학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이 편안한 곳,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을 때 정신세계랄지 모든 것이 발전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큰 것은 환경적인 요소에서 파도 소리와 뱃소리 속에서 막 금으로 올려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강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적막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도선국사님께서 이것을 선택한 것도 고요하고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리고 머리가 안정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네요. 진짜요? 야, 진짜 좋아하나 보다, 공부를. 여기만요. 여기 오니까 조금 아까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동백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산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안쪽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동백나무 7천여 그루를 심은 것은 바로 그 생산하는 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는 또 안 보여야죠. 안 보여요, 진짜. 교수님 볼 때 이게 딱 감싸졌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새 둥지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뒤에 바람 막아주고 물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냉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양 그러면 다들 뭐 그 쇠 막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냥 뭐 매화꽃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불교의 유적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고 역사가 풍부하게 있는 곳이라 조금 더 이런 곳을 알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동백꽃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곳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제 간양에 오셔가지고 이곳 옥룡사지를 들리지 않으면 꼭 파리 가서 에펠탑에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이야, 좋네. 정말 오늘 에펠탑에 왔네요.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이 옥룡사지에 오셔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네. 다가오는 2020년에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옥룡사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광양에선 옥룡사지의 명물인 동백을 또 다른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카페입니다. 여기선 동백꽃잎의 가루로 만든 동백꽃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을 부어서 우려내면 와, 차 색깔이 마치 동백꽃잎을 품고 있는 것 같죠? 사시사철 푸른 동백잎으로는 동백잎 라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득 품은 땅에서 향긋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차들이 개발됐을까요? 저희 이제 동백문화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들어 3번째 행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꽃과 잎을 분말화해서 차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제 꽃 속에는 태안이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 수면이랄지 이렇게 심신을 안정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주는 성분이 있고 잎에는 이제 역시 그 올레인산을 비롯해서 기능성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동맥경화나 그다음에 암 예방 효과가 있다 해서 차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동백은 꽃도 참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으로도 아름다운 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번 맛보시죠. 맛을. 손잡이도 참 대단하네. 저는 싹 헹궈주네. 달지 않아서 좋아요. 씁쓸하면서도 개운하면서도 정화가 되는 느낌이 딱 들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개운하네. 이게 파란색이니까 동백꽃 한 송이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사실 동백꽃이 너무너무 화려한데 우리들 인생을 보면 화려한 때도 있고 이제 안 화려한 때도 있는데 오늘 이제 몇 명 화려한 그 삶을 사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김 박사님은 만약에 그 중에 한 명 닮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병욱 선생의 어머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거는 뭔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뭐 굳이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말 좋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시기 때문에 위인들이 많이 탄생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잘 보존을 하고 전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뭐 문화 장원이든 우리 전통 문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드러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문화적 잉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꽃보다는 열매가 되라. 저는 뿌리가 되고 싶습니다. 뿌리가 되라. 저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병욱 선생님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부러웠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그 글 이걸 알아봐주는 선배를 만났다는 거. 그건 부러운데요? 그건 진짜 부러워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인정이 중요하거든요. 친구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잘났냐 잘못났냐 뭐 이런 거 돈이 많냐 없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냥 편하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도 이겨나갈 수 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부러움이고, 이제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가신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판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독창적인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연구,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하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꾸준히 밀고 나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웠어요. 결국에는 나라를 뺏기게 되면 윤동주 선생님처럼 자신의 어떤 창작을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또 화연 선생님도 자신의 그런 이제 사유들을 펼치지 못하고, 또 정병 선생님도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게 꺾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바라볼 때도 그냥 거창한 명분 이전에 개개인들의 삶도 파괴되고 또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광양에서 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풍수라는 것도 개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hand전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털을 잘 골라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당이 되고 삶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광양에 정말 이런 위인들이 개인뿐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주를 하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청년들이 반드시 한번 와서 느껴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해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돌아다녔던 요 길을 우리 루트로 하나 이렇게 해서 좀 개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아낸 뜻깊은 여행길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역사들은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고찰을 많이 하게 한 2019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그 마무리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광양에서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